땅이 흔들렸다. 하지만 지진 때문이 아니라 만물을 덮친 무겁고 짓누르는 침묵 때문이었다. 공기는 짙고 만져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으며 갈라진 마른 흙에 쾌쾌한 냄새와 소름 끼치는 기다림을 싣고 있었다. 한 남자의 가슴 높이까지 자란 황금빛 풀숲 속에 몸을 숨긴 채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들이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눈 깜빡임 하나하나조차 계산된 듯이 이곳의 침묵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협이었고 사냥꾼과 먹잇감 사이에 맺어진 고대의 계약이었다. 단 한 번의 헛발질, 경고의 냄새를 싣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바람 한 줄기만 있다면 죽음은 마른 풀밭에 번지는 불길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본능, 속도, 그리고 피,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모든 요소들이 유일한 생사의 순간에 결집될 참이었다. 그림자 속에서 두 개의 호박처럼 이글거리는 금빛 눈, 몸은 땅에 바싹 엎드려 있었고 근육 하나하나가 극한까지 압축된 스프링처럼 팽팽하게 말려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산들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생명의 향기와 잠재된 공포의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것은 신호였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포식자의 궁극적인 무기인 인내심은 그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는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으로 산산조각난 교향곡처럼 혼돈이 폭발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고 이전보다 더욱 무겁고 섬뜩했다. 자랑스러운 암사자 무리는 자신들의 전리품을 차지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거칠게 몰아쉬는 그들의 숨결은 희미한 입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멀리서 거대한 두 그림자가 나타나 틀림없는 위험을 뽐내며 걸어왔다. 그들은 수사자들이었고 이 땅의 진정한 왕들이었다. 그들은 사냥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왔을 뿐이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전리품은 즉시 주인이 바뀌었다. 이곳에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이었다. 인류 역사의 발상지인 아프리카 북동부와 남부의 메마른 땅에 크루거 국립공원은 1926년에 설립되었지만 그 기원은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 폴 크루거가 사비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했던 898년부터 시작됩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이 야생 지역들은 이스라엘보다 넓은 지역인 거의 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끊김없는 보호 생태계로 합쳐졌습니다. 공원은 남북으로 약 360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상징적인 빅5를 포함한 147종 이상의 포유동물, 500종 이상의 조류, 120종의 파충류, 그리고 2000종 이상의 식물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건기가 찾아오면 이러한 다양성은 양날의 검이 되어 생존을 위한 비극적이면서도 웅장한 투쟁의 무대를 펼쳐 보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크루거는 가장 혹독한 시기에 접어듭니다. 땅은 황량해지고 풀은 누렇게 시들며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가을들은 사라지고 갈라진 땅의 양탄자 위를 가느다란 은실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몇몇 큰 강만이 남습니다. 혹독한 풍경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이동을 드러냅니다. 동물떼들은 신선한 풀과 마지막 남은 수원을 찾아 저마다의 길을 걷습니다. 이 위대한 이주 대열을 이끄는 것은 결코 지치지 않는 순례자들입니다. 뙤약볕 아래 푸른 돛대는 생존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신선한 풀과 물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이주의 선봉에 섭니다. 돛대는 회색빛 은빛 강물처럼 길게 늘어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다 자란 누 한 마리는 250km까지 나갈 수 있으며 구부러진 한 쌍의 뿔은 대결 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눈은 거의 전적으로 짧은 풀에 의존합니다. 풀이 마르면 영양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그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몸은 먼 거리를 이동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튼튼한 다리와 마른 풀을 소화하도록 적응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번식 주기 또한 혹독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짝짓기는 우기말에 이루어져 먹이원이 가장 풍부한 다음
우기 초의 새끼가 태어나도록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암컷들은 거의 동시에 새끼를 낳아 포식자들을 압도하는 새끼떼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포식자포화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아분 안에 일어설 수 있으며 몇 시간 후에는 무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들이 마지막 남은 무릉덩이에서 항상 숨어 있을 때 어떤 여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곁에는 항상 줄무늬 옷을 입은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와 함께하는 것은 평온 얼룩말이었습니다. 얼룩말은 누와 함께 이동하며 뛰어난 시력을 활용하여 포식자를 일찍 감지합니다. 반대로 누는 넓은 평원에서 많은 개체수를 통해 얼룩말을 보호해줍니다. 이러한 협력은 더욱 깊습니다. 얼룩말은 키가 크고 질긴 풀을 먼저 뜯어먹어 그 아래의 부드러운 새싹을 누가 먹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건기에는 얼룩말은 짧고 탁 트인 초원을 선택하여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고 하루 중 80%의 시간을 먹이를 찾는 데 보냅니다. 이러한 협력은 초원의 집단지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한편 높은 곳에서는 초원의 조용한 거인들이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한다. 크루거 남부의 기린들은 조용히 행동을 바꾼다. 풀이 마르면 숲과 강변 쪽으로 이동한다. 2m가 넘는 긴 목으로 다른 어떤 종도 닿을 수 없는 높은 나무잎에 쉽게 닿을 수 있다. 나무잎에서 얻는 수분 덕분에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키가 물을 마실 때는 약점이 된다. 머리를 숙이기 위해 앞다리를 넓게 벌려야 하는데 이는 불안정한 자세여서 기습 공격에 취약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정맥에 뇌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여 실신을 막는 특수 판막을 발달시켰다. 그들의 높은 경계심은 이러한 어색함을 보완하며 초원 전역에서 살아있는 레이더 타워 역할을 한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의 경계심은 땅을 휩쓸고 있는 절대적인 힘에 비할 바 못 된다. 초원의 위대한 탱크들은 이주하는 무리들과 나란히 이동한다. 크루거의 아프리카 코끼리는 힘의 상징이며 성체 수컷 한 마리가 최대 7km까지 나간다. 매일 코끼리 한 마리는 최대 131kg의 뿌리, 풀, 과일, 그리고 나무 껍질을 섭취한다. 그들은 항상 물을 찾을 곳을 알며 무리를 이끄는 암컷 코끼리들의 기억에 의해 이끌린다. 연못과 호수가 먼지로 변할 때 코끼리는 상아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찾아 파헤치고 다른 종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 건기에는 코끼리는 서식지를 확장하고 유연하게 식단을 변경한다. 그들은 견고한 사회 구조를 통해 새끼들을 보호하며 위협이 있을 때에는 보통 새끼 코끼리 주위의 방어원을 형성한다. 코끼리는 생태계의 기술자입니다. 나무를 쓰러뜨려 숲속의 빈 공간을 만들므로써 햇빛이 아래로 쏟아져 들어오게 하고 우기가 돌아오면 어린 나무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코끼리들의 그늘 아래에서 더 작은 생물들은 그들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냅니다. 코끼리와는 달리 스팀복 영양과 듀이커 영양은 일반적으로 몸집이 작아 숨기 쉽습니다. 이들은 남아있는 풀밭과 덤불 사이를 민첩하게 오가며 주로 새벽이나 황혼의 먹이를 찾습니다. 스팀복 영양은 수분이 풍부한 식물에 의존하여 자주 물을 마시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듀이커 영양은 숨는 능력과 속도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이들은 또한 표범, 하이에나, 마셜독수리의 선호 먹잇감이 되어 먹이 사슬의 여러 계층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마치 또 다른 고독한 사냥꾼처럼 표범은 침묵 속에 기다린다. 표범은 은신의 명수이다. 건기에는 강가숲의 그늘을 매복에 이용한다. 사냥 후에는 먹이를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뭇가지 위로 끌어올린다.
표범은 극도로 발달한 목과 어깨 근육 덕분에 자신의 체중의 2배나 나가는 사체를 나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 밤의 지배자가 기다린다. 그의 무기는 침묵, 인내, 그리고 밤에 녹아드는 형체이다. 그의 얼룩덜룩한 깃털은 우연이 아니다. 각 문양은 그의 형체를 흐트러뜨려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얼룩진 빛 속에서 그를 거의 보이지 않게 한다. 아래에서는 먹잇감은 죽음이 바로 머리 위에서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지혜의 싸움이다. 나무십 한 장의 바스락거림마저 죽음의 신호가 될 수 있는. 새벽이나 해 질려 작은 동물들이 은신처를 벗어나 물을 찾아 나설 때 표범은 가장 활발합니다. 충분히 가까워지면 녀석은 달려들어 불시에 덮칩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보통 나중에 나타나 먹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달 밝은 밤에는 먹잇감들이 더 경계하기 때문에 표범은 사냥을 덜합니다. 하지만 모든 포식자가 어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은 낮을 경이로운 속도의 무대로 삼아 활동합니다. 또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 역시 홀로 사냥하는데 바로 치타입니다. 치타의 신체 구조는 속도의 정수입니다. 가벼운 골격, 긴 다리, 유연한 척추 덕분에 시속 120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치타의 반쯤 들어간 발톱은 접지력을 극대화하고 길고 긴 꼬리는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치타의 최대 속도는 불과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사복 50m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는 극심한 피로와 천상승이 치타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냥을 마친 후 치타들은 사냥감이 다른 포식자에게 매우 쉽게 도난당하기 때문에 재빨리 먹어치워야 합니다. 초원은 숨을 죽였다. 치타에게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생사를 건 도박이었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단 한 번의 전력 질주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속도는 저주이기도 했다. 발걸음 한 걸음마다 귀중한 에너지를 태웠다. 실패는 단순히 놓친 한 끼 식사가 아니었다. 실패는 곧 탈진, 취약해지는 것, 그리고 잠복해 있던 기회주의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치타는 또한 2차례의 심각한 유전적 병목 현상에 유산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유전적 다양성이 극도로 낮아 스트레스와 질병에 취약하고 환경 변화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더 작은 포식자들은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바로 아래에서는 단 한 번의 물림만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이 선사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퍼프헤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뱀 물림 사고의 원인입니다. 뛰어난 위장 능력으로 이 녀석은 종종 오솔길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밟히게 되면 퍼프헤더는 공격하기 전에 쉭쉭거리는 소리를 내며 반응합니다. 녀석의 독은 강력한 세포 독성 혼합물로 심각한 부기와 조직 파괴를 일으키고 먹잇감을 빠르게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파충류에게 독만이 유일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탁한 물속에는 선사시대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나일악어였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악어는 진흙 속에 엎드려 먹잇감이 물을 마시러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악어의 악력은 제곱센티미터당 1200kg 이상으로 동물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악력 중 하나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악어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매복합니다. 고독한 포식자들과는 달리 초원의 왕은 사회적인 사냥꾼이다. 그러한 단결은 그들에게 다른 포식자들에게까지도 도전할 용기를 준다. 해가 질 때 사자무리는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근육질 몸으로 수컷은 화려한 황금 갈기로 돋보인다. 그들은 왕다운 우아함으로 움직인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자 한 마리가
악어가 유유히 떠다니는 늪지를 향해 서서히 접근했다. 물시에 둘은 서로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다. 두 맹수는 맹렬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싸움이 끝났을 때 승자는 없었다. 그들은 각자 물러났다. 둘은 삶이 계속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찾아올 것임을 깨달았다. 사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다. 수컷은 몸무게가 거의 125kg에 육박할 수 있다. 목 주위의 두꺼운 갈기는 단지 멋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싸움에서 보호 역할도 한다. 사자는 무리지어 사는 유일한 고양이과 동물이다. 수컷은 영역을 보호하는 반면 암사자는 주요 사냥꾼으로 협력하여 큰 먹이를 포위하고 쓰러뜨린다. 이들은 건기의 수원지를 자신들의 생명줄처럼 지킨다. 사자의 포효는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 모양의 독특한 성대에 의해 만들어지며 8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들릴 수 있다. 크루거의 건기는 치열한 사냥의 무대가 됩니다. 사자는 이주하는 무리들이 물웅덩이에 모이는 것을 이용하여 새벽이나 달빛 아래에서 매복합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수컷이 주로 먼저 먹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무리 전체가 며칠 동안 굶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는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크루거의 사자들은 점점 커지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 북부에서는 인간과의 갈등과 질병 확산으로 인해 지난 18년 동안 개체수가 63%까지 감소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상공에서 마셜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수리인 마셜수리는 소리 없이 하늘을 맴돕니다. 사람보다 8배 뛰어난 시력으로 수백 미터 거리에서도 작은 먹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기는 사냥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왕도마뱀과 뿔달기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크루거 국립공원의 마셜수리 개체수는 약 56%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공중 생태계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늘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 땅 또한 평화롭지 않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사자의 주요 경쟁자 중 하나이다. 단순히 스캐빈저에 그치지 않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사냥 전략을 가지고 야간 사냥을 벌여 먹이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는다. 그들은 암컷이 우두머리인 목의 사회를 이룬다. 사자와 대결할 때 하이에나는 수적으로 열세일 경우 후퇴하지만 수가 더 많을 때는 과감하게 먹이를 되찾으려 한다. 하지만 모든 사냥이 무력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리의 당열은 아프리카 들개의 생존의 핵심이다. 이들은 매복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며 크루거에서 약 70-90%에 달하는 가장 높은 사냥 성공률을 보인다. 이들의 사회는 목의 사회이다. 들개의 몸은 속도와 지구력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들의 사냥 방식은 전적으로 지구력에 기반한다. 효율적인 사냥꾼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들개는 넓은 영역을 필요로 하고 집게로부터 전염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크루거에서는 여전히 드물게 발견된다. 그리고 매번 비비린내, 나는 전투 후 하늘은 청소부들을 드러낸다. 사냥 후에는 흰등 독수리들의 끈기 있는 기다림이 이어진다. 상공을 맴돌며 이들은 보통 가장 먼저 사체를 발견하고 다른 청소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를 찢는다. 이들은 초원을 깨끗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25년 5월 크루거에서 독극물에 오염된 코끼리 사체 한 구가 123마리 독수리의 죽음을 초래했다. 연구는 독극물에 오염된 코끼리 사체가 2년마다 단 한 구라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크루거의 흰등 독수리들이 50-6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죽은 자들의 잔치에는 항상 마지막에 오는 자가 있다. 주름 얼굴 독수리 역시 절대 놓치지 않는다. 덩치가 더 크고 사나운 이 독수리는 물소나 코끼리의 두꺼운 가죽도 찢어발길 수 있는 극도로 튼튼한 부리를 가지고 있다. 보통은 나중에 도착하지만 누가 남은 잔해에 접근할지를 결정하며 잔치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여러 날의 시련 끝에 생존자들은 첫 비를 맞이했습니다. 우기는 10월부터 4월까지 이어집니다. 메마른 초원은 점차 푸르게 변했습니다. 무릉덩이들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초원이 다시 자라나면 아프리카 물소는 움직이는 검은 요새처럼 나타납니다. 다 자란 수컷 한 마리는 90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꺼운 뿔은 이마에서 합쳐져 방패 역할을 하는 혹을 형성합니다. 어린 물소는 1월부터 4월 사이에 태어나 무리 전체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릉덩이가 널리 퍼져 있어서 물소는 매일 30-40리터의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곳을 찾아 진흙탕에 몸을 담급니다. 진흙은 해충, 퇴치제 역할도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기는 또한 위협을 가져다 줍니다. 사자와 악어가 강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소는 소 결핵의 숙주이기도 하며 다음 건기에 부족한 무릉덩이 주변에 모일 때 질병 전염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한편 강은 또 다른 지배자의 것이었습니다. 물소가 몸을 담그는 강들도 또한 하마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비강과 올리판치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하마는 수역의 지배자가 됩니다. 낮에는 녀석들은 물에 몸을 담그고 밤에는 물 밖으로 나와 풀을 뜯어 먹습니다. 물속 생물이지만 하마는 헤엄칠 수 없으며 강바닥을 따라 걸어서 움직입니다. 하마의 겉모습은 잠재된 힘을 감추고 있습니다. 녀석의 피부에서는 선크림처럼 작용하는 분홍색 액체가 분비됩니다. 눈과 귀, 콧구멍은 머리 위쪽에 높이 위치해 있어 물에 잠겼을 때 숨 쉬고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두꺼운 갑옷을 입은 또 다른 고대 전사가 있었다. 우기는 강력한 콧불소를 포함하여 크루거의 모든 구석구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크루거에서는 흰 콧불소와 검은 콧불소 두 종이 같은 땅을 공유한다. 흰 콧불소는 크고 온순하며 무리를 지어 삽니다. 몸무게는 약 2087리께 달하며 코끼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육상 포유동물입니다. 넓고 네모난 입은 풀을 뜯어먹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콧불소는 크기가 더 작고 홀로 고독하게 생활하며 은둔적인 동물입니다. 몸무게는 1400꽤 달합니다. 움켜쥘 수 있는 위십술은 아이프, 가지, 열매를 뜯어먹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협에 직면하면 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종 모두 번식 주기를 우기와 연관시킵니다. 이들의 먹이 찾기 행동은 두 종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우기는 이들의 서식 범위를 상당히 확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압력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좋은 소식은 밀렵 방지 노력 덕분에 크루거에서 사살된 콧불소 수가 2023년에는 약 124마리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거대 동물들의 싸움 속에서도 생명은 싹을 틔웁니다. 크루거의 우기는 또한 새로운 생명이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무대가 됩니다. 매년 우기초가 되면 거의 모든 암컷 임팔라들이 몇 주 내에 새끼를 낳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몇 시간 안에 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경이로움입니다. 동시번식이 포식자들에게 과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체크마 개코 원숭이 또한 일시적으로 풍부해지는 먹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새끼들을 데리고 먹이를 구할 때에도 이들은 표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새끼들은 무리의 한가운데 크고 사나운 우두머리 수컷들이 지켜주는 움직이는 생체
요새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버빗 원숭이들은 침묵의 파수꾼이 됩니다. 표범이나 독수리를 발견하면 버빗 원숭이는 각기 다른 경고음을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범 경고음을 들으면 그들은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독수리 경고음을 들으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뱀 경고음에 대해서는 땅을 내려다봅니다. 영양과 같은 다른 종들도 이 신호들을 해독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는 초원 전역에 조기 경보망을 형성했습니다. 땅과 나무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가득한 반면 하늘은 다채로운 춤의 무대입니다. 자주 가슴물 총새는 짝을 유혹하기 위해 경이로운 고개 비행을 선보입니다. 우기는 이들이 번식하며 날아다니는 곤충을 사냥하는 시기입니다. 이 새의 외모는 생생한 라일락색 가슴과 전기 파랑색 날개로 매우 두드러집니다. 붉은 부리 콧불사에 또한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새는 키가 고작 약 30cm에 불과하지만 호기심 많은 성격 덕분에 거의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이 새는 영화 라이언 킹의 자두 캐릭터에게 영감을 준 동물입니다. 이곳의 우기는 유럽 벌잡이새와 같은 장거리 철새들을 끌어들입니다. 유럽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이 화려한 새는 번식을 위해 우기에 맞춰 크루거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눈부신 노란색 목과 청록색 등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10월부터 4월까지 크루거에 머물며 둥지를 만들기 위해 터널을 팝니다. 공중에서 사냥을 하며 벌과 말벌을 잡습니다. 독침이 있는 먹이를 잡으면 삼키기 전에 곤충을 문질러 독침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생존 투쟁의 치열함 뒤에는 크루거 국립공원이 조용한 생태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성한 녹음은 수많은 문제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2020년 코끼리 개체수는 약 3,300마리에 달했지만 그 뒤에는 고갈된 식물 생태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리판치 강과 크로커다일 강은 농업, 광업, 그리고 폐수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동물들의 행동 양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야생은 점차 인간의 손길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크루거는 자연에 끊어진 교향곡과 같습니다. 이 교향곡이 무너지지 않도록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일련의 개입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부터 세엔 파크스는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로지들에게 조명 디자인을 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은 제한되었습니다. 코끼리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인공 무릉덩이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콧불소의 경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084마리 이상의 개체가 뿔이 잘렸으며 이는 밀렵 사건을 78% 감소시켰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현재 2028년까지의 크루거 장기 보존 계획에 통합되었습니다. 파도와 열대 육지 사이에 자리 잡은 필리핀의 맹그로브 숲은 푸른 리본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숲들은 단순히 자연적인 경계일 뿐만 아니라 보호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굳건한 푸른 벽처럼 이들은 폭풍과 쓰나미에 맞섭니다. 필리핀의 맹그로브 숲은 또한 거대한 천연탄소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맹그로브 연합에 따르면 2023년에는 맹그로브 숲 1헥타르당 매년 약 1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에라마드레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아우로라 맹그로브 숲은 녹색 요새처럼 굳건히 서 있으며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맹그로브 숲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맹그로브 숲은 해안을 보호하는 자연 방벽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보유권 역할도 합니다. 그들의 물에 잠긴 뿌리는 물고기 유충, 게, 새우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며
먹이 사슬을 유지합니다. 아우로라 맹그로브 숲은 루손 섬의 고유종인 루손 피흘리는 가슴 비둘기의 마지막 피난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메마른 초원부터 필리핀의 습한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늘 가장 원시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모든 사냥, 이동, 그리고 재탄생은 생과 사가 끊임없이 뒤섞이는 위대한 교향곡의 한 부분입니다. 검은 코뿔소의 강인함, 어미 버팔로의 용맹함, 또는 동굴 생물의 경이로운 적응력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이 항상 존재하고 회복하며 번성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교향곡은 인간의 압력이라는 불협화음으로 인해 점점 조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야생의 경계를 보호하고 생존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며 생명의 교향곡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